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정수 박사입니다. 일단 오늘 35주년 국정 현안 대응 학술 대회 저희 대회에서 이렇게 첫 발표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첫날 굉장히 또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아까 우리 또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세미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지금 그 거제 김효정 양의 아마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경찰에 11번 정도 112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교제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요. 굉장히 이제 국민분들께서도 특히 이 젊은 청년 세대에서 이런 교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 사건들이 굉장히 중대 강력 범죄로 비화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그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발생 원인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방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은 이제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 스토킹 범죄 안에 교제 폭력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112 신고 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2021년도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거의 매달 한 2,000건에서 한 3,000건 정도의 그 스토킹 사건이 경찰 112를 통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22년도 연간 신고 건수가 29,000여 건이 됐었고요. 23년도에 지금 31,000건입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도 아마 24년도에도 이 112 신고 현황을 지금 이제 경찰청에 그 자료를 요청받아서 정리를 할 예정인데, 간접적으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스토킹 사건이 112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러한 이제 월 한 2,000에서 3,000건 정도의 신고 건수는 당분간 굉장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 사건이 형사 공판 사건으로 넘어왔을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처분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제 한 2만에서 3만 건 정도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 형사 사건으로 접수가 된 게 한 2,000건 정도입니다. 22년도 보시면은요, 2,000건 정도이고, 그 중에서 이제 판결이 22년도에 확정된 1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던 것은 집행유예였습니다. 31.3%로 한 3건 중에 1건 정도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이 22.6%, 그러니까 4건 중에 1건 정도이고요. 그다음 벌금형이 22.5%, 역시 4건 중에 1건 정도로 지금 처분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것이 폭력 범죄로 이제 비화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이렇게 폭력으로 비화되면은 굉장히 치명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단순 지인 관계에서도 어떤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특히 이제 이 스토킹 범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때문에 굉장히 중대 강력 범죄를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토킹 범죄가 폭력으로 비화하는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문헌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스토킹 폭력의 위험 요인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맨 밑에 거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 가해자가 범죄 경력이 있거나 폭력 전력이 있을 때, 폭력 전력이 있는 스토커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경찰에서 이 사람의 그 전과 조회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아서 만약에 폭력 범죄 전과 경력이 있으면 더 위험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정신병리적인 요인인데요. 모든 스토킹 가해자가 다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문헌에서 보면은 스토킹 가해자는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성격장애 중에 비군 성격장애가 있는데, 이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것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아니면 경계선 성격장애, 자아중심적인 성격장애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허용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이 성격장애의 특징이 일단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굉장히 조종하고 착취하는데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봐도 성격장애적인 특징이 전체 표본의 어떤 연구에서 한 34%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어떤 감정 조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정신병리적인 요인 중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약물 남용입니다. 제가 이 스토킹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을 많이 면담을 했을 때 많은 스토킹 가해자들이 일단 알코올 남용 문제를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면담을 한 사람이 한 7, 80%는 다 알코올 문제, 특히 이제 상습적인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관되게 이 약물 남용의 스토킹 중에 폭력을 증가시키고 특히 다른 위험 요인과 함께 발견될 때 두드러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 스토킹 행위가 중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 전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 관계에 있을 때 이 스토킹 범죄가 폭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번에 과거 친밀 관계 요인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가장 폭력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와서 굉장히 가장 위험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구두의 어떤 협박, 위협 같은 것도 폭력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경찰 단계,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지금 당장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스토킹 중에 폭력을 하겠다고 굉장히 위협을 했다, 이러면은 이것을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들의 어떤 동질적인 프로파일, 어떤 이러이러한 유형의 사람일 것이다라는 프로파일을 그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자의 세부 유형을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헌들을 살펴보면 스토킹 가해자는 크게 한 4개의 이제 세부 유형을 나누는 걸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절당한 자라는 유형입니다. 이 거절당한 자 유형은 관계가 일단은 친밀 관계 내에서 전 연인이나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해서 스토킹을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고요. 이 스토킹 행위가 화해 또는 복수를 원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며 때때로 이 두 동기가 조합되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스토킹을 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이 피해자분은 이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이 관계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과거 연인이 이것을 계속 인식해 주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은 남성 가해자이고요. 일반적으로 심각한 정신병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폭력의 발생 시 굉장히 치명적이며 교제폭력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친밀관계 추구자인데요. 이 친밀관계 추구자는 주로 이제 애정망상이라거나 아니면 병적인 어떤 집착에 의해서 스토킹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주로 지인이라거나 낯선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 내의 사람이나 직업관계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스토킹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정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거나 피해자의 구애를 계속하면 결국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격이 미숙하며 이성관계를 맺은 적이 거의 없는 좀 외톨이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무능한 구애자입니다. 이 유형은 주로 데이트 관계를 얻기 위해, 데이트를 상대를 찾기 위해서 스토킹을 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이 유형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인관계적으로 매우 미숙하고 피해자의 감정에 무관심하면서 감정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 상호주의가 굉장히 부족한 유형입니다. 주로 접근하고자 하는 동기는 자신의 외로움과 성적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스토킹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붕괴한 자 유형입니다. 이 붕괴한 자 유형은 우리가 다른 유형들은 주로 스토킹 행위들이 주로 관계에 대한 어떤 집착 내지는 애정망상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이 붕괴한 자는 좀 특이하게 예를 들면 층간소음 문제라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이 불공평하게 해를 입거나 학대를 당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그런 유형의 으로서 편집증 성향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2023년도에 조사했던 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연구진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스토킹 사범을 이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우리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특성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112명의 스토킹 사범의 수사 재판 기록 조사 역시 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각 사건에 대해서 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위험성 평가도 한번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하고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이 가해자들의 주요 평균 연령은 좀 의외로 굉장히 연령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45.63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령을 보시면 20대 분들보다는 굉장히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도 물론 한 11.7%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여부를 보시면 일단은 미혼이 좀 48.2%로 좀 많았고, 그리고 기혼자는 6.3%밖에 되지 않았고요. 별거나 이혼, 차별 관계에 있는 사람이 42%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비율은 굉장히 적었음을 지금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력을 보시면 중졸, 고졸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업을 보시면 무직과 일용직이 거의 75%를 넘어가는 순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자영업이나 회사원 같은 직업은 한 21% 정도입니다. 도용보 여부를 보시면 혼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이 65.1%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 경제적인 어떠한 변수만을 보아도 이들이 고령의 어떤 40대 평균 연령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현재 결혼 관계에 있지 않거나, 그래서 혼자 거주하면서 또 직업도 굉장히 미약한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과 경력을 보면요, 저희도 사실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전과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과 평균 전과 수가 일단 11회, 11.28회로 나타났고, 뭐 횟수가 뭐 30회 이상의 사람도 뭐 있었고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만성적인 약물남용, 음주에 대한 습벽을 가진 사람이 52.7%로 굉장히 높았고,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임상적인 어떤 진단 경력이 있는 게 전체 샘플 중에 41.1%로 생각보다 좀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는 우리 지금 법률상에 나와 있는 유형으로는 접근 따라다님과 그리고 지켜봄 기다림, 전화 문자 우편 등 메시지 도달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물건을 뭐 집 앞에 도달하게 한다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다소 좀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지속 기간을 한번 보았는데요. 1개월 이내가 36.6%이고 1개월 나머지는 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나타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것도 한 15% 정도로 나타나서 스토킹은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에 지속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시에 폭력이 발생하는 게 아까 가장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희가 본 사건 중에서 스토킹 행위 시에 폭력이 동반되었던 경우가 전체 비율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건 중에 뭐 6, 7건은 다 폭력이 동반된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스토킹 처벌법상의 긴급 응급 조치나 아니면 잠정 조치와 같은 이 보호 조치를 행했던 그 경우에 지금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위반한 비율도 지금 48.2%로 전체 사건의 한 뭐 2명 중에 그러니까 1명꼴로는 다 이러한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위반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처벌법상의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정보를 보시면 역시 가해자도 아까 한 44세 정도가 평균 연령이었잖아요. 피해자도 좀 비슷한 나이로 40대 중반의 피해자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를 보시면 전체 비율의 한 61.6%가 과거 부부나 연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10건 중에 한 6건에서 7건 정도가 과거 친밀 관계이고, 아까 그 스토킹 세부 유형에 보면은 더 리젝티드 스토커라 그래가지고 거절당한 유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비율은 상당히 다른 연구의 샘플, 다른 나라의 연구 샘플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거절당한 자 유형이 67.9%라는 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스토킹 지속 기간을 좀 보시면 거절당한 자의 지속 기간은 한 7개월 정도인데, 이 친밀관계 추구자가 19개월로 가장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친밀관계 추구자가 어떤 애정망상이나 병적인 집착에 의해서 스토킹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연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친밀관계 추구자가 스토킹의 지속 기간은 가장 또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피해자 측면에서는 뭐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높지는 않지만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피해자를 좀 괴롭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아까 앞에 연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부 유형별로 폭력 여부 빈도를 보면 거절당한 자가 전체 80%가 다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10건 중에 8건은 다 지금 거절당한 자 유형에는 폭력이 동반되고 있고, 친밀관계 추구자는 한 반 정도, 무능한 구애자가 한 3분의 1 정도, 분개한 자가 한 4분의 1 정도 폭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많은 여러 나라의 어떤 문헌에서 거절당한 자가 폭력을 당할 확률이 가장 높고 그 폭력의 치명도도 높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거는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좀 확인된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제폭력이 거절당한 자가 교제 시에, 교제가 종료된 이유가 아니라 교제 중에 폭력이 있었는지를 한번 수사재판 기록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 전체 사건 중에 한 72.4%가 다 교제 시에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제, 연인관계에 있을 때의 폭력 행사, 또 이게 연인관계가 끝난 이후에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유형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스토킹 기간이 길어지고 또 폭력의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중대 강력범죄로 계속 비화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PAI라는 그 성격 심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이제 프로파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스토킹은 세부 유형으로 4개의 유형 정도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전체 N수가 심리 검사가 저희가 60건 정도를 수행을 했거든요. 아직 교정본부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전체 N수가 각각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형,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절형과 거절형이 아닌 것으로 나뉘어서 한번 이 척도별의 점수를 한번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해외의 스토킹 관련된 연구 문헌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거절형이 아닌 유형, 그러니까 친밀관계 추구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트 상대를 찾는 아까 무능한 구애자 유형, 이런 거 분개한 자, 이런 유형들이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의 문제는 좀 더 강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프로파일을 보시면 이런 어떤 뭐 신체적인 호소, 이 불안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불안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내지는 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60점, T점수 60점에 근접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 파란색의 거절형보다 더 상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거절형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부분이 이제 경계선적인 특징이나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문제와 같은 되게 이제 비군 성격 장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그다음 관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보이는 이제 그런 유형인데, 그거는 이 거절형도 역시 거절형이 아닌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상당히 좀 높은 문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살관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내지는 이 비지지,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이거는 역시 아까 거절형이 훨씬 높은 걸 보실 수, 거절형이 아닌 경우가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어떤 사회적 스킬이 없으면서 뭔가 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아마 거절형이 아닌, 그러니까 말씀드린 친밀관계 추구자나 뭐 데이트형을 기회를 찾기 위해 스토킹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고, 아마 우리가 대부분 제 스토킹 그 가해자로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 거절형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발현을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성격장애의 문제, 특히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굉장히 무관심하며 자기의 어떤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약물 문제가 좀 수반되어 있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프로파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스토킹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좀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스토킹 위험성 평가를 하면은 보통 이 사건에 대한 평가 N이라고 해가지고 이 nature of 뭐 이 사건이거든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건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시면 가해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평가를 하는데,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저희가 들여다봤던 이 112건의 케이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이 스토킹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또 점차 고조되었고, 점차 또 감시 위반을 수반한 스토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위험도가 사실 중고 이상으로 나온 그런 사건들이 이 교정 사건들 중에 굉장히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해자 특징을 보시면 뭐 거의 이게 다 가해자 요인이거든요. 분노, 집착, 비합리적인 뉘우치지 않은 반사회적인 생활 방식부터 해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요인들을 거의 사건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노 수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반사회적 생활 방식이거나 아니면 연인 관계 문제, 비단 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를 사귈 때 굉장히 심한 폭력과 구타를 행사하는 연인 관계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취약성 부분도 10개 정도의 항목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좀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이는 이 일관성 없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특히 이 교제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 거절당한 유형이 이 스토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가해자가 연락을 해오면 절대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거나 연락을 받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그 연락을 받으면서 뭐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피해자에게 막 읍소를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동의하는 그런 표시를 하거나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많은 문헌에서 얘기를 하기를 스토킹을 악화시키고 폭력의 치명도를 높이는 굉장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건에서도 뭐 이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이나 태도가 좀 꽤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굉장히 큰 취약 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이 일어나면은 피해자에 접촉하는 경찰이나 아니면 정신보건 전문가는 절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전문적인 기관과 공식기관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층 면담을 해보았는데 스토킹 가해자들의 어떤 생애사정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일단 어린 시절 환경이 일단 아동기 애착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였고요. 굉장히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집착하고 뭔가 아니면 회피하는 그런 유형의 불안적 애착 성향을 갖고 있었고 또 아동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청소년기에는 가출과 비행, 일탈적인 생활 방식을 일삼으면서 성인기에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이른 결혼 및 자녀 양육을 그런 경험한 경우가 많았고 또 성인기에 마약이나 퇴폐업소나 불법업, 윤락여성과 쉽게 접하는 좀 이런 생활을 보여주면서 점점 이제 약간 반사회적 생활 양식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군대를 갔을 때나 직장이나 결혼 등에서도 굉장히 좀 부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봤을 때 이 어린 시절의 어떤 이런 성장 환경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스토킹 가해자의 어떤 사회 정서적 기능, 인격적인 어떤 그런 요인의 위험 요인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들의 위험 요인은 일단 충동적인 성격과 분노 조절이 어려움, 육체적인 어떤 싸움과 폭력적인 성향, 굉장히 내향적이면서도 타인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요. 본인의 고민을 잘 공유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 일부는 정신권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자살 사고를 비추기도 했으며 치료를 시도하긴 하였으나 중단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외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여성에게 어떤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도 많았고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형성이 되면서 스토킹 범죄가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어떤 알코올이 매개되고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폭력적인 대처로 좀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토킹 행위가 점점 더 고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 스토킹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이 위험 관리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스토킹 범죄를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킹 가해자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워치를 나눠주고 내지는 접근을 금지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경찰이 24시간 내내 따라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해자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대응 방식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찰에 사용하고 있는 긴급 응급존재 판단 조사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스토킹에 대한 일종의 스크리닝 도구인데 굉장히 초기 대응 결정에 주로 사용을 하고 어떤 사례가 굉장히 스토킹에 좀 긴급 대처해야 될 그런 사례인지 우선순위 판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토킹 스크리닝 도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서 스토킹의 발생 및
지속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이 다이내믹한 동적 위험 요인들을 다 평가를 해서 가해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들을 평가를 하고요. 보다 포괄적으로 스토커와 피해자의 위험 요인과 취약 요인을 평가해서 사건의 위험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영국의 뭐 SRP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에 저희가 이제 연구에 사용했던 셈이라는 이런 도구들이 바로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지금 가해자가 지금 평가하는 이 단계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고 스토킹이 어떠한 진전 단계가 있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와 더 분리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판별할 수 있는 좀 그러한 평가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킹 범죄 대응 실무자를 더 전문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킹 피해자 요구에 대응하는 데 좀 부적합한 기존의 치안 기법을 재검토하고 스토킹 행위가 명백한 폭력이나 협박에 비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만능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보셨듯이 위반율 굉장히 높고 오히려 이 잠정 조치를 시행했을 때 가해자가 더 보복 감정을 일으켜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좀 인지하고 치안적인 어떤 요소로서 이것의 어떤 효과성과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요인들을 사용해서 가해자를 관리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다기관 협력을 좀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다기관 협력 해외 사례로서 마십이라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멀티 에이전시 스토킹 인터벤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스토킹에 고유화된 다기관 협력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찰 혁신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 램플로우 트러스트라는 이 재단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경찰, 보호관찰, 그다음에 정신보건 및 피해자 지원 단체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지역 파트너십 단위로 움직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유관기관이 모여서 스토킹과 연관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킹의 위험 요인과 그리고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유도하는 요인 등을 다 평가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뭐 6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 사건이 의뢰되면 이걸 분류를 하고 초기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단계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스토킹의 가해자 위험 요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정신보건 전문가가 여기에 인발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킹 정신보건 전문가는 바로 가해자의 개입을 해야 되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스토킹 가해자가 과연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 행위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피해자의 어떤 안녕과 복지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굉장한 문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병식이라고 하는데 병에 대한 인지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십에서 사실 우리가 현재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가해자의 직접적인 개입인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마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가해자들이 어떠한 변화를 보게 되었는가를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치료 후의 변화를 보시면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의 비정상성에 대한 통찰을 획득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호적인 애정을 기대하면서 피해자를 끈질기게 쫓는 자신의 전략이 잘못되고 굉장히 일방적이고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전까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각성하지 못했지만 마십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뿌리 깊은 개인적 어린 시절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토킹 가해자들이 스스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범죄를 자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인식을 하면서 다시는 스토킹 행동으로 회귀하지 않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를 획득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가해자 개입에서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